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잃고 싶으십니까? 기본 원칙만 알면 돈은 굴러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일타 강사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너무도 쉬운 거고요. 사실은 들으면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 우리가 간단하게, 뭐 많이 복잡한 거 알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은 상당히 많이 널려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제가 직강합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되시면 오세요. 역세권 개발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돈이 되는지, 한강변이 왜 최고의 또 투자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 해답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까지도 공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개인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산의 궁금증,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다 개인 상담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십시오. 자, 재테크의 시작. 야, 재테크라고 하면 뭐 거창하고 야, 재테크 이거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요. 재테크의 시작은 내 집 한 채, 내 집부터 시작하는 게 재테크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집 사지 말라고 많이 했잖아요. 네, 집 사지 마라. 그런데 그 지난 정부에서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다. 바이. 사는 것이 아니고 리브, 사는 곳, 그냥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집 사면은 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투기꾼인 것 같고,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투기꾼으로 몰렸던 그런 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꾼이 아니라 다주택자도 시장에 임대주택을 정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지금 정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집은 사는 곳이 아니고,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거주하는 곳, 리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집은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살면서 사용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 보면 가격이 오르는 자산 가치,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집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오로지 집은 사용 가치만 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절대 내 집 한 채 외에는 사지 말아라, 이런 논리를 폈죠. 그래서 정부는 집의 자산 가치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집은 사용 가치와 자산 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집을 만약에 사용 가치만 있다면 굳이 여러 채를 살 이유가 없겠죠. 이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를 구입해서 내 자산을 상승시키기 위한,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것이겠죠. 자, 미래의 부동산, 초양극화 시장으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미래의 부동산은 초양극화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라고 해서 크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지역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면은 서울이라는 곳도 25개구나 있으니, 거기서도 구에서도 어떤 지역, 어떤 동네에 따라서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것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초양극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초양극화가 생기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주택도 상당히 부족했고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집이 되게 부족했어, 턱없이.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을 무조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썼어요.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치가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누구나 사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렸어. 다 가격이 올랐어.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주택은요,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는 주택이 이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시기가 올 거다. 그렇죠?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절이 아니고 인구는 이제 줄어드는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옛날같이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던 이런 시절처럼 내 집을 사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사줄 곳들,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여기는 내가 사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들만 사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집들은 안 팔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양극화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제가 이건 뭐 충분히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호재가 있는 것은 무조건 오른다. 호재가. 자, 호재는 두 가지예요.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호재도 있고 간접적인 호재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상첨화.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곳과 간접적인 호재가 있는 곳이 있다.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요?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데가 더 많이 오릅니다. 자, 직접적인 호재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을 이 지역 안에 내가 주택을 여기에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게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아파트로. 이게 직접적인 호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변화예요. 직접 호재. 그래서 이런 데들이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직접적인 호재가 있으면. 그런데 간접적인 호재는 뭐냐? 간접 호재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 그 지역이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뭐가 생겨요? 주변에 바로 내 옆에 지하철이 생겨. 9호선이 들어와. 아니면 거기에 현대에서 일자리를 크게 만든대. 요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은 직접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주변에 뭐가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죠. 이게 간접적인 호재예요. 간접 호재가 있든 직접 호재가 있든 어차피 오르더라.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30년 넘게 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교훈입니다. 단 오르는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호재의 크기가 큰 곳은 더 많이 오르고 호재의 크기가 작은 곳은 작게 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호재의 크기가 우리가 투자했을 때 투자이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부르짖었던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제1법칙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더라.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은 떨어지더라.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중학생만 되면 배우는 이 당연한 논리를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2018년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신문 기사가 쭉 나옵니다. 2017년도 말에 2018년도에 전국적인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집값이 떨어질 거다. 거기에 또 부동산 규제까지 나오니까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기사, 논평이 쭉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2019년도. 2019년도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2019년도도. 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전국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은데 우린 전국적인 공급 물량을 보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공급 물량을 봐야 된다. 즉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공급이 많으냐 적이냐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전국의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국적인 공급, 이 전국의 공급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 지역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돼야 되느냐. 자, 그렇다면 현재 수요가 가장 많고 공급이 적은 곳은 어디예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서울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오르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최근 10년간 서울 연간 입주 물량 추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10년 평균 공급량 10년 평균 공급량 서울의 공급량이 33,595가구가 공급이 됐대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뭐 2만 27가구, 요 빨간 선이 33,500, 이 평균, 10년 평균 공급 선이에요. 그런데 2014년 2만 가구, 2014년 4만 가구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쭉 들어오다가 2019년도에 49,241가구, 어마어마하게 많네. 2020년도도 49,819가구.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으면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떨어진다. 하지만 뭘 봐야 된다? 지역적인 공급을 봐야, 지역적인.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공급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공급 물량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2020년도 49,819가구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2021년도 33,544가구, 2022년도 24,192가구. 그쵸? 2022년. 2023년도에 26,499가구. 올해죠, 올해. 2024년 14,094가구. 2025년 2만. 2026년 967. 2027년 1277. 자, 지금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렇다면 매년 서울에 평균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돼야 되는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냐.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5만 가구 정도는 돼야 된다. 서울에 5만 가구.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한 4만 8천 가구, 4만 8천 가구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2만 가구, 만 몇천 가구, 이거는 지금 평균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고, 그럼 가격은 오르는 거죠. 지금 정부의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내년 4월 선거 전까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금리도 인하 쪽으로 결국 방향을 바꿀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봐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데가 서울이고, 그런데 여기서 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재개발, 재건축 시작하면은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이렇게 적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택을 갖다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절차들을 다 맞춰서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나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주 기간도 보통 한 1년 이상 걸려요. 웬만큼 규모가 있는 그런 단지면은 1년 이상 걸리고, 공사 기간만 최소 3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시작해도 최소 3년이 걸리니까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서울에 나올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없다라는 겁니다. 야, 현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의 축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곳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결국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런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까?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개발도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들이 여기서 한다, 여기도 한다, 저기도 한다. 재건축도 여기도 안전진단 통과해서 한다, 저기도 한다. 계속 나올 텐데. 그렇죠?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그 많은 것들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아니면 거기 주민들의 의도대로 다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진행되는 데들만 된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또 다 나가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간에 그래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곳들, 그런 어떤 여파,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투자 방향성은요, 현재 개발이 막 진행이 돼서 지금 재개발을 구역이 돼가지고 진행을 막 하고 있는 데들은 어때요? 그런 데들은 투자금이 상당히 높겠죠. 내가 여력이 충분하면은 높은 데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금액이 너무 높아. 그래서 그런 데들은 고비용 저효율이죠. 왜냐하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얻어가는 것도 상당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로 상대적으로 이익이 작아지는 거고요.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런 것을 선점 투자해야지 저비용, 돈이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진행하는 데가 아니고 앞으로 지정이 곧 될 만한 곳들, 이런 곳들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데는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13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2013년도에 저의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분들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2013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시장 바닥이니까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매주 강의를 하면서 한남 뉴타운, 아이언 뉴타운, 북아이언 뉴타운 사야 된다. 지금 바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들 하십니까? 그때 모든 전문가들이 사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바닥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제 말 믿고 투자를 했던 분들이 꽤 돼요. 그런 분들이 돈을 번 거죠. 자, 그때 시장은 바닥이었는데 대부분 투자 못했죠. 왜? 전문가들이 전부 다 투자하지 말래, 바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항상 군중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 바닥 아니고 아직 투자하면 안 된다. 계속 이랬어요. 실제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근데 지나 보니까요. 2013년도가 제 말을 딱 맞았죠. 그때가 바닥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진정한 시장의 승리자가 됐죠. 그때 빌라를 2, 3억 주고 샀던 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지금이 올 하반기가 무슨 투자의 적기가 아니고요. 내 집 장만 시기가 아니고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뭔가 바로 투자해야 될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 못 사냐? 그건 아니죠. 이 기회를 놓쳐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가격에 사겠죠. 그럼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격을 아는데, 과거의 가격을 아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말고 뭔가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것 꼭 투자를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편하게. 자, 역세권 한강변 개발 제가 강의합니다. 7월 5일 날.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 아서 골든이 얘기했는데요. 항상 부동산 이렇게 하다 보면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될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결심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단지 그 결심을 할 때까지가 어려운 거지, 결심을 하면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